오늘 제가 맡은 스터디 주제는 이 스터디의 첫 문제 정의 같은 발표인데요. 에이전트 메모리 모듈이 왜 필요할까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 공유 드릴 내용은 네, 이렇습니다. 이제 어떤 내용을 공유할까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일단 그래도 제가 메모리에 관심이 생긴 개인적 동기라거나 제가 했던 삽질들을 조금 공유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에이전트 메모리라는 거를 어쨌든 이 문제를 풀려면 문제를 잘 정의해 봐야 될 텐데 문제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정의된 방향 하에서 기존 메모리 연구들이 이미 나온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로 고민했던 주제가 어떤 것들이 있나? 이렇게 세 가지 꼭지를 집어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거 구글 트렌드 키워드 검색한 거거든요. 위에는 에이전트 메모리라는 검색어가 얼마나 많이 검색되었는지고 아래는 이제 메모리라는 키워드가 얼마나 많이 검색됐는지입니다. X축을 보시면 거의 두 키워드 다 심정지 상태에 있다가 2026년에 폭발하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거를 제대로 아는 사람도 아마 없을 거고 석학은 당연히 없을 거고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니까 이게 보통의 스터디는 발표자가 뭔가 텍스트북을 공부해 와서 진실을 전달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스터디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다 함께 토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를 진행할 때 제 말을 절대로 믿지 마시고 혹시 의심스러운 거 있으면 꼭 언제든지 마이크를 켜시고 저를 끊어주시고요. 같이 그러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 나가야 될 다음 방향들을 다 같이 좀 잡아 나가면서 스터디를 진행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메모리에 관심이 생긴 개인적 동기인데요. 사실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생겼던 동기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가지고 계실 거고 이 안에서 문제 정의를 찾아볼 수 있겠다 싶어서 먼저 공유를 드립니다. 제가 원했던 에이전트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저는 회사에 출근해서 주로 뭔가 모델을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학습하고 인퍼런스 해보고 성능을 개선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건 이런 거죠. 책상에 딱 앉아서 에이전트를 켜고 어떤 프로젝트 최근 학습 체크 포인트에 오늘 아침에 이제 고민해서 새롭게 모델링한 로스를 포함해서 추가 학습을 해줘. 그리고 우리 결과가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딱 봐도 아시겠지만 최근 학습 체크 포인트가 뭔지 그리고 오늘 아침에 구현한 로스는 도대체 뭔지 그리고 추가로 학습할 때 뭐 넣어야 되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불러한 상태죠. 제 머릿속엔 있지만. 그래서 에이전트한테 이걸 시키려니까 이렇게 한 문장으로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몇 번 하고 나니까 이럴 거면 그냥 내가 스크립트 짜서 하는 게 낫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런 삽질 몇 번 한 뒤로 아, 이게 메모리가 꼭 어떤 형태로든 필요는 하겠다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것들도 저한테 좀 병목처럼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이 에이전트를 가지고서 일종의 같이 연구하는 뭐랄까 제 연구 보조로 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실험을 계속하면서 어떤 결과들이 계속 쌓일 텐데 그중에는 이제 이미 해본 실험도 있고 뭐 이전에 했던 실험 중에 좋았던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다음 실험은 뭘 해야 될지 고민을 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걸 고민할 때 뭐 저번에 이거 해봤나? 이거랑 이거랑 같이 섞으면 좋을까? 뭐 이런 거를 고민을 하려면 그 전에 했던 히스토리를 제가 미리 다 설명을 해놔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노션 같은 걸 잘 연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 역시 그렇게 깔끔한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페인 포인트도 있었습니다. 뭐 에이전트가 나랑 비슷한 히스토리를 공유하면서 쭉 같이 따라가는 상태면 뭔가 이런 논의를 할 때 되게 편할 것 같겠다 싶은 생각도 있었고요. 뭐 요거는 저희 회사 저만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희 회사의 서버 구조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 팬시한 쿠버네티스 같은 걸 쓰지 않아서 그냥 뭐 A 서버에 SSH로 들어가서 어떤 프로젝트 도커를 띄우고 그 안에서 에이전트를 켜서 뭔가를 하는 방식인데요.
이제 예를 들어 서버 A에 도커 2번에서 뭔가 실험을 하다가 누가 GPU 좀 비워달라 그래서 서버 B에 가서 똑같은 레포지토리 클론하고 시작을 하려는데 이미 어느 정도 했잖아요. 서버 A 도커 2번에서. 그럼 거기서 했던 말을 똑같이 한 번 더 한 다음에 저기서부터 뭔가를 이어나가는 게 굉장히 불편한 일이죠. 그래서 뭔가 제 에이전트가 어디서 뜨건 언제 뜨건 항상 쭉 따라오고 있는 메모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어떤 문제를 겪고 계신지 잘 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해결책으로 이제 메모리를 드셨는데, 네, 근데 그 연구 보조원으로서의 그 에이전트가 있다고 할 때, 네, 그러니까 지금 겪고 계신 앞의 문제점과 이 문제점 둘 다 뭔가, 그러니까 시스테매틱한 무언가가 부족하니까 그걸 필요로 한다라는 니즈가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회사의 ERP처럼 혹은 연구 보조용 어떤 인프라 음, 시스템 같은 게 부재해서인지 아니면 그게 메모리가 부재해서인지에서 그 전자 쪽에 가깝다고도 좀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마 계신 팀이 이게 큰 팀은 아니었잖아요. 뭐 두세 네, 명 정도의 음, 팀에서는 그런 대기업에서의 그런 시스템이 없으셨을 텐데, 그래서 그런 음. 것들을 다 그냥 사람이 해도 상관이 없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몇십 명의 팀 같은 경우에는 LLM 에이전트가 없더라도 그런 시스템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그런 시스템을 그냥 도입하는 것보다 뭔가 에이전트 메모리라는 개념에 집중하게 된 혹시 계기가 있으신가요? 뭐 그렇게 거창한 음, 계기가 있진 않고요. 그런데 네. 그 둘을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어떤 인프라 관점에서의 것들은 우리가 메모리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리고 실제로 메모리 시스템이 해줘야 되는 거는 그런 준비물들 위해서 지금 사용자한테 필요한 컨텍스트를 에이전트한테 제공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게 뭐 단발적인 룰로 될 것 같진 않고 어떤 폴리시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물론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드린 두 가지는 인프라의 부재에 가까운 얘기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인프라로 풀 수도 있지만 메모리 시스템이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인프라가 있더라도 그 인프라를 적절히 활용하는 메모리 시스템이 있으면 더 잘 풀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뭐 제가 겪었던 일이 뭐 아주 다양하진 않아서 지금 이런 생각밖에 못 했는데 아마 단순히 룰 베이스로 돌아가는 인프라 하에서 그러니까 메모리 시스템이 우리가 아직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인프라 시스템만 가지고서 뭐 예를 들어 MCP로 데이터베이스 띄워놓고 거기다가 쿼리 날리고 하는 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좀. 네. 좋은 질문 그 감사합니다. 저,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그 두 개의 경계가 그렇게 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에는 음, 그 사람한테 옵티말한 구조가 LLM한테 옵티말한 구조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예를 들어 우리가 결정론적인 코드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어떤 객체가 음. 그 사용하는 그런 뭐 시스템 자체가 결국 메모리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저런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겠지만 최적화된 어떤 메모리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그런 걸 소개한다고 할 때 그 시스템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시스템과 굉장히 유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사람들이 갖고 있던 시스템이라는 게 뭐 예를 지금 들어서, 휴먼 브레인의 어떤 걸 아, 말씀하시는 건가 그거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문서 공유 구축한 시스템이, 아, 그러니까 맞아요. 네. 사람들 사이에서 그게 어떤 조직이든 다 존재하잖아요. 음, 그 하이라키도 다 다를 텐데, 그것과 다 굉장히 유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음. 좀 들긴 합니다. 맞아요. 저도 비슷한 상상을 한 적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네. 그거랑 다른 방향으로 비슷한 상상을 좀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초기 메모리 지금도 초기지만
더 초기 메모리 연구들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뇌과학 쪽에서 밝혀놓은 구조를 메모리에 이식하려는 연구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 RAG 나온 다음에 나왔던 히포렉 같은 연구가 그런 연구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 식의 접근이 요즘 드는 생각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휴먼 브레인은 생물학적 한계로 뭔가 정보 처리 속도에도 한계가 있고 기억하는 양에도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최적화된 시스템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컴퓨터 위에서 이걸 하면 컴퓨터의 장점을 잘 살려서 조금 더 기범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검색 엔진에 가까운 게 더 옵티멀한 구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되게 비슷한 고민 당연히 했었고요. 그 이 스터디가 지금 이제 참여를 처음 하는 거지만 좀 정의해 나가면서 만들어지는 스터디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사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데이터를 어떻게 컬렉션 할 거냐도 되게 중요한 토픽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예전에 한 2년 전쯤에 이제 음, 리미트리스라는 앱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음,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면 컴퓨터 화면을 계속 다 녹화합니다. 그래서 다 음, 녹화해서 걔를 저장해 놓고서 이제 뭐 이 정도의 디테일이 되는지는 제가 못 해봤지만 뭐 내가 이틀 전에 뭐 어디 검색해서 못 찾았었지? 이런 것들은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메타한테 인수가 되긴 했는데 그래서 못 쓰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어쨌거나 저희가 그럼 이런 메모리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런 콜렉트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좀 다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호스트 분들은 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예. 일단 당연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메모리의 큰 두 축이 첫 번째 축은 저는 뭘 기억할 건지인 것 같고요. 그게 아마 방금 말씀하신 어떤 데이터를 콜렉트 할지에 가까운 일인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장된 데이터 중에서 뭘 언제 어떻게 알잘딱으로 불러올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러프하게 큰 두 축은. 그래서 그 큰 두 축을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고민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을 하나 더 얹으면 우리가 우리는 이제 되게 범용적인 어떤 생물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한테 필요한 어떤 에이전트는 그렇게 범용적일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풀어야 되는 태스크에 따라서 메모리가 그러니까 모든 태스크에 다 좋은 메모리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요즘에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데이터를 콜렉트 할지 전략이 달라져야 될 수도 있겠죠. 정말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화면 녹화 같은 걸 저 처음 들어봤는데 그래서 메타가 요즘 그렇게 녹화하고 그 사내 직원들 녹화하고 그 사단을 벌인 게 그거의 원흉이군요. 이제 알게 됐습니다. 어, 스카이넷이었구나. 네. 그 화면 녹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뭔가 엄청 거기서 내가 많은 걸 할 텐데 그 중에서 정말 유의미한 정보만 뽑아내서 그걸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신호와 소음 관점에서 굉장히 그 익스트랙션 하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삽질을 겪은 다음에 결국에 뭐 이 정도는 해결하는 방식이 지금도 있거든요. 나이브하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실제로. 요즘에 잘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 에이전트는 자랑하자면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실제로. 왼쪽 보시면 이 프로젝트 마지막 실험 다시 시작해줘. 뭐는 어떻게 하고 하면 실제로 잘 실험을 작동시키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이거랑 비슷한 일을 했고 내일 아침에 가서는 이제 실험 끝내고 테스트 셋에 뭐 테스트 해줘 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해보고 너무 좋아서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아, 이게 나만 메모리를 써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 회사가 모두 공유하는 어떤 약간 적으로 치면 오버마인드 같은 게 있으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회사에다가 전사 공유 메모리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사 공유 메모리는 형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메모리 시스템이 중앙 제어된 메모리 시스템이 모든 회사 구성원의 에이전트에 다 꽂힌 상태로
사람들이 뭘 하는지 감시를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런 게 한 번에 메모리를 통해서 공유되면 우리 회사가 정말 일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반론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그냥 회사 슬랙 메시지 크롤링하는 봇 하나 만들어서 계속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또는 에이전트가 그냥 회사 깃허브 접근 권한이 있으니까 가서 코드 다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또는 뭐 레포별로 에이전트다 랜디나 클로드 디렉토리에다가 컨텍스트 잘 쌓아서 푸시해 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반론들의 근본적인 질문이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메모리 시스템이라는 게 정확히 해결하는 문제가 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 반론을 받았을 때는 저의 답변을 못해서 저 프로젝트는 진행을 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스터디를 통해서 명확히 정의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 메모리의 문제 정의가 뭔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 카파시 선생님께서 이런 트윗을 올리셨었죠. LLM은 일종의 시뮬레이터다. 물론 이거의 최초 어원이 안드레 카파시가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주장하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LLM이 일종의 시뮬레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LLM한테 뭔가 어떤 시뮬레이팅할 뭔가 상황을 잘 주어준 다음에 그걸 시뮬레이팅 하는데 LLM을 쓰는 게 더 좋은 것 같다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닌 것 같으면 언제든지 반론을 제기해 주십시오. 이게 LLM을 대충 쓰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저 세타라는 파라미터는 이미 학습된 후니까 프리즈돼 있고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제가 써놓은 all previous context라고 써놓은 곳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겠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조건부 확률에 조건 쪽을 바꾸면서 그러니까 조건 쪽에 적절한 조건을 넣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풀 문제가 아니라 거의 왼쪽 아래에 그려놓은 벤 다이어그램처럼 마지널 디스트리뷰션 비슷한 데서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덜 좋은 답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정말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으려면 저 조건부 확률의 조건 부분을 잘 컨트롤해서 서브셋으로 제한한 다음에 LLM에서 샘플링을 해야겠죠.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확률 샘플링 관점에서 이런 건 알겠는데 실제로 오른쪽을 건드리면 성능이 올라가는 게 맞냐? 그것에 대한 증거는 꽤 많습니다. 뭐 여기 논문들 웬만하면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뭐 퓨샷 이그젬플들을 넣어주면 다양한 과제에서 성능이 향상된다는 논문도 있었고 RAG 논문에서는 위키피디아 정보를 잘 긁어다가 컨텍스트로 잘 넣으면 QA에서 당연히 좋은 성능을 보이고 또는 밑에 두 가지 논문 같은 경우는 LLM이 만들어냈던 어떤 패스를 다시 잘 정리해서 LLM한테 넣으면 그 이후의 결과물이 더 좋아진다는 그런 논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여기까지에서 알 수 있는 건 저 파란색 부분을 잘 컨트롤하면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확률이 좀 올라간다는 거고 그럼 이제 저 파란색 부분에다가 그럼 다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게 아마 기범님께서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인프라 관련된 얘기랑 좀 엮여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인프라에 있는 데이터 다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에 대한 반론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논문 같은 경우는 빈 컨텍스트 안에 정답의 근거가 있어도 뭐 해당 그 정답의 근거가 전체 컨텍스트에서 뭐 상단에 있는지 중단에 있는지 하단에 있는지에 따라서 성능이 하락할 수 있다는 논문이었고요. 우리가 요즘 뭐 1밀리언 컨텍스트 모델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컨텍스트 윈도우가 길긴 해도 진짜로 성능을 제대로 뽑을 수 있는 안정적인 컨텍스트 랭스는 생각보다 짧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었고요. 뭐 이건 개인적으로도 좀 체감이 되긴 합니다. 그 에이전트 컴팩션 안 하고 좀 뒤로 가면 좀 멍청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논문 같은 경우는 똑같은 태스크를 하는데 불필요한 토큰을 일부러 막 입력해서 입력이 길어지면 리즈닝 성능이 저하된다는 연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나왔던 건데 이게 LC가 롱 컨텍스트 약자거든요. 여기서 실험했던 내용은 어떤 책 같은 거를 이제 뭐 1밀리언 컨텍스트 모델 이런 것들이 또 나오니까 책을 통째로 넣을 수 있단 말이죠.
책을 통째로 넣은 경우랑 RAG 같은 걸로 좀 선별해서 넣은 경우랑 어떤 게 어떻게 성능이 더 좋은지 비교를 했던 논문인데 RAG 같이 좀 선별해서 넣는 게 롱 컨텍스트에서 성능도 높고 할루시네이션이 더 적은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는 다 우겨 넣는 건 당연히 답이 아니고 어쨌든 잘 조심해서 넣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네, 거기서 제가 말을 조금만 얹으면 다 넣는다라는 표현이 뭐 예를 들어서 다 어떤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 유의미한 것만 다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다 넣는 게 그런 게 없는 것보다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태스크 그쵸. 같은 경우에는 이 컨텍스트를 뭐 이게 뭐 수천 토큰이어도 다 넣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는데 보통 맞습니다. 저렇게 책을 다 넣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컨텍스트를 넣고 특정 태스크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컨텍스트는 그 안에 있는 일부분들이잖아요. 그 나머지는 그렇죠. 노이즈고, 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다른 것들, 그러니까 이 특정 태스크에 필요 없는 컨텍스트는 다 노이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노이즈가, 그 노이즈들 사이에서 진짜 중요한 정보가 있다라는 걸 다른 표현으로 니를 리너 헤이스택이라고 음, 표현하기도 하고 건초 더미 안에 있는 음, 바늘이죠. 그렇게 노이즈가 많은 경우에는 아예 정보가 없는 경우에 비해서 오히려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그러니까 음, 많이 넣고 적게 넣고도 중요한 어떤 그 기준점이긴 하지만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게 노이즈 없이 어떻게 하면 최대한 그 태스크에 알맞는 정보만 넣어줄 것인가 또 중요하겠죠. 맞아요. 그게 메모리 시스템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 것 네네. 같아요. 그게 바로 메모리 시스템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겠죠. 네. 음. 그리고 뭐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메모리 시스템에 조금 더 가까운 연구들인데 뭐 첫 번째 논문부터 쭉 훑어보면 여러 가지 저런 태스크에서 실패 성공했다는 피드백을 뭐 리플렉션 한 다음에 그걸 다시 다음 컨텍스트에 넣으면 당연히 성능이 향상된다는 연구도 있었고 뭐 밑에도 다 비슷한 연구들이에요. 뭐 실패 성공 트레젝토리로부터 인사이트를 추출하고 유사 성공 트레젝토리를 재사용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것도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뭐 메모리 스트림에 저장 검색해서 장기 행동의 일관성이랑 빌리버빌리티 향상하고 뭐 세 번째 건 좀 그냥 개인적으로 재밌었는데 마인크래프트를 시키는 거예요, LLM한테. 거기서 얼마나 탐색을 더 광범위하게 잘했나 이런 거를 더 좋은 걸로 평가해서 했는데 뭐 삽질했던 기억 중에 성공했던 삽질들을 스킬로 잘 닦아가지고 저장하면 잘한다. 뭐 이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뭐 저런 식의 메모리도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컨텍스트를 조정해서 어쨌든 성능을 이 내려갈 수도 있지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 것 같다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컨텍스트에다가 같이 뭔가 가능성 있어 보이는 거를 모두 다 때려 넣으면 오히려 안 좋다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에이전트가 뭔가 만들어낸 어떤 일종의 아웃풋 토큰들을 잘 가공해서 저장했다가 다시 넣어주면 더 잘할 수 있다가 세 번째 점인데요. 요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서 아까 제가 회사에서 부딪혔던 반론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제 와서는 저 반론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어 회사 슬랙 메시지를 에이전트가 읽으면 되는 거 아닌가? 또는 에이전트가 회사 깃허브 찾아보면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는 컨텍스트를 분명히 선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반론을 또 그럼 에이전트가 선별적으로 읽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그거는 그렇게 옵티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적당히 작동하겠지만. 그리고 무작정 컨텍스트를 밀어넣는 방법은 당연히 옵티멀하지 않고요. 두 번째로 뭐 에이전트 스타 램비나 클로드에다가 컨텍스트 잘 쌓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포인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정보를 저장할지도 좋은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절한 폴리시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리고 어떤 태스크를 잘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잘 저장해 놨는지에 따라서 들고 올 때도 당연히 성공률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페이지는 이제 완전히 제 주장인데요. 에이전트 메모리의 문제 정의를 저는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앞에 논문들을 보고서. 첫 번째는, 그러니까 어쨌든 두- 제가 번호 매긴 두 가지 오브젝티브를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폴리시가 메모리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과거의 에이전트가 환경과 상호작용한 정보 중에 현재의 태스크 또는 미래의 태스크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한 컨텍스트를 선별적으로 에이전트에 제공하는 일.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컨텍스트를 수행하는 중에 미래 태스크의 수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정보를 저장하는 일. 이렇게 두 가지를 잘 할 수 있는 어떤 폴리시가 메모리인 것 같습니다. 당연한 얘기긴 한데요. 거창하게 얘기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좀 떠올랐는데 아래 오픈 퀘스천즈는 그냥 앞으로 같이 논의해보면 좋겠다 싶은 주제들이라서 적어놨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면 제가 아까 말한 태스크에 따라 성능 좋은 메모리 로직이 당연히 다를 것 같아서 뭐 얼마나 다를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메모리 성능 평가 데이터셋은 어떻게 구성해야 되지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주에 기범님께서 답을 주시겠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궁금한 것 같아요. 메모리 성능 평가 시점 이전에 뭐 똑같은 데이터셋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 전에 어떤 태스크를 똑같은 태스크 셋을 어떤 순서로 시켰냐에 따라서 메모리 성능이 달라질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어떻게 디바이어싱해서 우리가 측정해 봐야 되지? 또는 메모리 성능이 에이전틱한 메모리면 당연히 LLM 성능이랑 크게 엮여 있을 텐데 이걸 좀 이렇게 디컴포즈해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메모리 성능을 그 LLM의 성능과 지금 엮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질문을 던지신 거잖아요. 네, 근데 저게 단순 성능이라고 그 성능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면은 굉장히 로우 랭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몇 점이다. 좋다, 안 좋다. 이렇게 그쵸. 그 싱글 벡터로 표현할 수 있는 걸 성능이라고 우리가 음,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몇 개의 벡터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걸. 근데 저는 저것보다는 좀 더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뭐, 송섭님께서 느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델마다 성능은 똑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SWA 벤치마크 같은 코딩 벤치마크에서 성능은 똑같은데, 리즈닝 패스웨이가 다른다든지 아니면 음, 어떤 단어로 우리가 사람의 성격을 단어로 표현하라고 할 때 그 심리 상담사라는 뭐 전문 직종이 필요하잖아요. 그 객관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처럼 그렇죠. 이 LLM의 성격 특성이 다른데 음, 그 성격 특성에 따라 메모리 에이전트의 구조가 바뀌어야 되나? 그러니까 음, 성능도 성능인데 더 확장돼서 LLM의 그 특성과 그 메모리 모듈이 어떻게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궁합 같은 것도 있겠네요. 네, 딱 궁합이죠, 궁합. 네. 네. 평소에, 평소는 아니지만, 궁금한, 송소님께서 해주신 네, 말씀에 대부분 동의를 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방금 몇 가지 말씀해주신 내용에 뭔가 해야 하는 일들, 혹은 이제 좋은 메모리에 관한 정의 같은 것들이 제가 느꼈을 음, 때는 그 컨텍스트 매니지먼트와 겹치는 바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사실 그걸로 했다라고 느껴질 정도이긴 한데, 음, 물론 이제 컨텍스트 매니지먼트를 하는 방법 중에 메모리가 있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렇다면 메모리가 컨텍스트 매니지먼트 하는 것과 다른 이유는 뭘까요? 본질적인? 메모리는 왜 메모리로 불려야 되죠? 일단 뭐 되묻는 거라 죄송하긴 한데 네. 태호님이 생각하시는 컨텍스트 매니지먼트라는 것의 범위가
얼만큼인가요? 어떤 일인가요, 그게? 그게 아마도 그 말씀해주신 조건부 확률이 아, 되겠죠. 조건부 부분을 컨트롤하는 일. 네. 그러니까 저렇게 설명하는 게 음, 아주 유용하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근데 이게 그 메모리를 설명하는 좋은 방법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다른 음. 컨텍스트 매니지먼트와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아,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은, 어, 우리가 LLM의 레이턴트를 건드릴 수 없는 한, 어쨌든 우리가 LLM에서 건드릴 수 있는 노브가 저 컨텍스트 부분뿐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어쨌든 지금 제가 말로 잘 정의를 못하겠는 메모리라는 시스템을 집어 넣을 구멍이 컨텍스트라는 노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꼭지는 이 컨텍스트라는 노브를 통해서 우리가 메모리라는 시스템을 안에다 심었을 때 이게 진짜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긴 한가에 대해서 알아봤기 때문에 아마 컨텍스트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이게 컨텍스트 매니지먼트가 유용한가에 대한 어떤 설명으로 들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의도한 바는 컨텍스트 매니지먼트를 잘 하자보다는 컨텍스트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메모리 시스템을 집어넣고 싶은데 그러면 그것보다 앞서서 검증돼야 될 거는 컨텍스트 매니지먼트라는 걸 통해서 뭔가 정보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는가잖아요. 그래서 앞에 세 가지 꼭지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그 컨텍스트 매니지먼트랑 메모리를 떼서 생각하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저, 아키텍처를 바꾸지 않는 한. 저는 그냥 생각해 볼 거리를 던지고 싶기는 했는데, 음, 제가 약간의 생각을 좀 더 해보자면, 뭔가 컨텍스트 매니지먼트를 되게 후려쳐보면, 좋습니다. 그 제가 이제 엔지니어가 혹은 사용자가 그 필요로 할 거라고 대충 생각하는 텍스트 더미들을 다 컨텍스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네. 이제 잘 편집해서 어떤 기술을 통해서 그 previous 컨텍스트 그 조건부 그 랜덤 베리어블 부분에 넣어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 모든 컨텍스트 매니지먼트 기술이 각기 이름은 다르고 영역은 달라도 다 공유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음, 네, 그러면 메모리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컨텍스트 매니지먼트에 왜 다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지? 라고 생각해 보면 유별나게 다른 점은 저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저장. 어떻게 텍스트 더미들에서 좋은 정보들을 잘 편집해 올까가 아니라 어, 음, 무엇을 저장할까가 어쩌면 대부분의 다른 기술, 컨텍스트 매니지먼트 기술들이 가지지 않고 있는 유일한 본질이지 않나? 그게 메모리의 단어 뜻이기도 하고. 음, 그래서 맞네요. 만약에 그, 뭐, 결국에는 과거의 경험들을 저장하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과거의 경험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음, 뭔가 만약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메모리 기술들 중에 잘 꺼내오는 것들은 잘 어떻게 잘 꺼내오지라는 것들은 경험이라는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대부분 컨텍스트 매니지먼트 하는 기술들과 거의 일치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 프로에. 근데 반대로 다른 컨텍스트 매니지먼트 기술들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메모리만 가지고 있는 것, 유일한 것들은 저장이라는 개념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네, 그럼 제가 먼저 아니, 말하겠습니다. 네. 그냥 태원님 말씀하신 것 붙은 질문인데, 저도 모릅니다. 그, 여타 컨텍스트 매니지먼트 기술들에서, 예를 들어서, 뭐, 논문 DB 같은 게 있을 때, 거기서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쏙쏙 잘 골라오는 컨텍스트 매니지먼트 기술이 있다고 치면, 거기서 성능이 좋았던 게, 우리가 만들 메모리 시스템에서도 정보를 잘 골라오는 성능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건 나중에 같이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주제인 것 같아요. 데이터의 구조가 다를 수도 있고, 뭔가 아직은 모르겠지만 데이터의 종류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렇군요. 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태호님과 약간 생각이 다른데, 에이전트 메모리와 컨텍스트 매니지먼트의 그 개념적인 가장 큰 차이가 저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저장도 컨텍스트 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맥락상으로는 그 컨텍스트 매니지먼트라는 표현을 현재 태스크에 대한 컨텍스트 매니지먼트라고 이해를 한다면 메모리도 결국에는 그 저장했다가 나중에 꺼내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효율적으로. 그건 미래의 컨텍스트 매니지먼트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컨텍스트 매니지먼트라는 큰 바운더리 안에 있고 그 중에서 메모리 모듈 혹은 그 메모리 관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큰 서브셋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네, 네. 아닙니다. 기범님 말씀 같은 생각을 제가 질문을 던지기 전에 사고 회로에서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근데 결국 그게 핵심이 그거죠. 결국에 이제 저장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과거의 경험이라고 제가 말을 하기도 했고, 근데 결국에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부분이 다른데, 예를 들면 미래의 태스크 관점에서는 지금 이것이 컨텍스트 매니지먼트 꺼내오는 것과 사실은 같게 되지만, 그 미래는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로 그게 오히려 더, 음, 그러니까 그 저장이라는 말에 정의가 가깝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이제 그 반대로 얘기하면 무엇을 저장해야 될까라고 하면 미래 태스크에서 다시 미래로 가서 생각해 봤을 때 그 좋은 컨텍스트를 가져오는 것을 지금 현재 시점에 잘 예측해서 저장해야 된다라는 게 저장의 좋은 정의가 될 수 있을 것 정의라기보다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이제 시간을 옮겨서 보면 저도 같다라는 거는 동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근데 결국에 그 시간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것들 가지고 한다라는 측면이 이제 메모리의 재밌는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음, 음. 저장이라는 말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 동의합니다. 네. 네, 그러면 그 포인트에서 저도 사실 그게 되게 메모리가 재밌긴 한데 뭐가 재밌지라고 좀 모호했는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저도 그 부분은 재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 퀘스천에 제가 적어놓은 것 중에 밑에서 두 번째 걸 읽어보시면 어쨌든 방금 태원님이나 기범님께서 말씀하신 오브젝티브상 롱텀 리워드를 최대화하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문제의 폼이. 그래서 강화학습하고 굉장히 유사해 보여요. 어쨌든 액션 시퀀스를 쭉 이어나갔을 때 바로 앞에 있는 리워드를 그리디하게 옵티마이즈 하는 게 아니라 이 리워드의 총합을 뭐 수학적으로는 무한대의 시간까지 확장해가지고 근사해가지고 최적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RL로 접근해서 폴리시 자체를 학습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런 생각은 당연히 제가 처음 한 게 아니었고 이미 하셨고 연구도 다 하셨더라고요. 초기 연구긴 하지만. 그래서 이 결과는 바로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데, 네, 좋습니다. 실제로 저희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어떤 컨텍스트를 기억하고 가져온다는 거에 대해서 메모리 정도의 스케일이 필요한 게 어느 정도일까라는 생각이 좀 갑자기 들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지금 회사에서 그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 모든 챗이랑 모든 문서랑 그런 파일들 전부 다 그냥 저장해 놓고서 이제 리트리벌 해주는 거를 만들어서 붙여놓고 있는데, 음, 사실 팩추얼한 정보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꽤 잘 가져와요. 뭐 예를 들어서 시간이랑 그 정보만 잘 넣어놓으면 보통 사람들이 질문하는 건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질문이 엄청 브로드하고 엄청 딥하고 넓은 내용을 보는 경우가 잘 음,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송성님이 말씀하신 굉장히 프리미티브한 형태로 지금은 메모리가 거의 없는 형태로 그냥 쓰는 건데, 그런 메모리가 필요한 경우가 어느 경우이며, 두 번째로는 음, 결국 그럼 저희가 이 메모리를 사용하는 이유가 사실은 모든 정보를 접근하고 그때마다 에이전틱하게 뭔가 리서치를 해서 결과를 주는 경우로가 이제 성능의 상한이라고 한다면,
뭔가 그 네. 가격을 낮추고 뭔가 더 효율적으로 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음, 개념으로 메모리를 바라봐야 될지, 음. 네,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어, 일단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잘 안 되신 경우가 있었었나요? 네. 아, 거, 일단 제가 느꼈던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팩추얼한, 근시일 내에 팩추얼한 정보는 어떤 방법을 써도 요즘 에이전트 정도면 충분히 잘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명제 충돌이 발생한 경우나 예를 들어서 사실이었다가 사실이 아니게 된 정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검증할지 또는 아까 이제 에이전틱하게 어떤 것들을 검색해가지고 뭔가 팩추얼한 정보를 가져오는 형태의 메모리가 성능의 상한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 사실 그 부분은 동의하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뭐 사람의 무의식 같은 것도 생각해 보면 제가 의식적으로 뭔가를 떠올려서 기억해내기 전에 이미 뭔가 정보를 제 워킹 메모리에 넣어놓는단 말이죠. 이제 그런 식의 방식이 훨씬 더 성능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코스트 측면에서 레이턴시도 훨씬 적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만 해서는 커버 안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저는 이런 게 아직도 안 돼서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팩추얼한 정보를 가져오는 건 충분히 잘하는데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제가 기범님이랑 한 회사에서 1년 좀 넘게 일을 했었는데 사람이 같이 일을 하면 서로 스타일을 아니까 좀 라포 같은 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척하면 척하고 알아듣는 뭔가 스타일 같은 게 생기고 근데 그런 식의 스타일을 잘 배우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댑테이션이라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도 메모리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일하고 혼자 스스로 내가 내 조수로서 일하는 정도의 어떤 컨텍스트 사이즈는 음, 정호님이 말씀하신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개인 프로젝트라든지. 보통 음, 개인 코드 프로젝트가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근데 이게 몇 명만 늘어나도 거기서 쌓이는 컨텍스트가 N배보다 더 커서 NC2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사이에 커넥션도 다 정보로서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현재 SIS 기준으로 그 디폴트 에이전트 그 메모리 구조, 뭐 예를 들어 뭐 클로드 코드 등이 제공하는 그 정도로는 하나의 팀 혹은 하나의 조직을 커버할 수 있는 그 정도 콘텍스트량을 커버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리트리버를 어떻게 해오냐의 문제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서브 에이전트를 한 100개 정도 스판해서 그 말씀하신 것들을 잘 뿌려줘서 요약 뭐 하이어라키컬하게 결국은 오케스트레이터한테 넘어가겠지만 뭐 음, 하이어라키컬하게 서브 에이전트를 스판해서 뭐 너는 여기 찾아봐, 너는 여기 찾아봐, 너는 여기 찾아봐 해서 취합해서 결국은 뭐 그 컨텍스트 매니지먼트를 그런 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뭔가 스케일 아웃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고 사실 저는 메모리 시스템도 결국은 음, 동일하게 스케일 아웃을 어떻게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토픽 중 하나가 될 것 음, 같거든요. 근데 송선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많이 갑니다. 뭔가 그런 어 팩추얼한 정보로만 담기지 않는 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감성의 영역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긴 하지만 뭔가 어떤 예, 뭔가 비팩추얼한 어떤 알잘딱의 영역 있잖아요. 그런, 네 저도 그게 안 돼서 참 답답한데 음. 여튼 근데 그게 메모리 시스템이 좋아지면 그걸 할 수 있나?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의문이 들긴 하죠. 예, 그래서 뭐 감사합니다. 어쨌든 정우님 말씀은 리트리벌, 리트리벌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팩추얼한 정보에 대한 리트리벌은 그 메모리 스케일이 커져도 어쨌든 스케일링을 통해 성능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스케일러블한 리트리벌 방식도 메모리 시스템 내의 어떤 범주의 하나라도 한다면 그건 메모리인 것 같긴 음, 하지만 음. 그냥 엄청 그쵸 그렇게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 메모리에다가 그냥 막 덤핑해 놓은 로우 데이터의 사이즈가 n이라고 하면 뭐 검색에 드는
부품이 n으로 증가 안 하고 로그 n 정도로만 증가해도 충분히 스케일러블해지겠죠. 라포 말씀도 하셨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이 저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십몇 분 동안 이야기했던 주제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개념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텍스트, 음, 어떤 특정 개념 혹은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한 메모리였다면 뭐 어떤 사람 간의 관계나 스타일 이런 거는 온톨로지와 조금 더 가깝다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관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관계 자체가 가치 혹은 노이즈가 되니까 결국에는 이 메모리 스터디를 하면서 그 온톨로지도 건드릴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단순히 어떤 데이터 저장과 그걸 꺼내오는 거 이상으로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오느냐. 그리고 인간의 뭐 창의성과 비슷하게 이 정보를 갖고 왔는데 어떤 비슷한 정보를 어떻게 잘 조직해서 그걸 쉽게 갖고 오느냐도 뭐 중요하겠죠. 그런 면에서 단순히 스케일 아웃이냐라는 거에 조금 의문점이 있긴 해요. 음, 이게 좀 굉장히 컴플렉스한 그러니까 이게 뭐 DAG가 아니라 좀 더 컴플렉스한 구조 음, 속에서 결국에는 커지면 커질수록 그렇게 구조가 복잡해지고 차원이 복잡해진다면 그 단순히 스케일 아웃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구조를 계속 변화해 가면서 최적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음. 방금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제가 너무 귀가 얇은 것 같긴 한데, 이제 아까 이제 그러니까 팩추얼한 정보에 대한 리트리버리 스케일링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메모리 시스템한테 기대하는 게 단순히 팩추얼한 정보가 아니라 그 팩추얼한 정보들 사이의 관계나 뭐 그런 데서 창의성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관계들 사이에서 나오는 어떤 추가적인 그래프 토폴로지에 의한 어떤 정보를 원하는 거라면 아마 그거는 스케일러블 하기 쉽지 않겠네요. 왜냐하면 그래프가 한 노드에서 팔을 뭐 서너 개 가졌을 때까지만이 이제 2차원 정도로 정의가 될 텐데 팔을 많이 가질수록 차원이 엄청나게 늘어나면 아마 그거는 그런 관계들을 단순히 서브 에이전트들을 쭉 뿌려서 스케일링하는 방식으로 뭔가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비용 면에서. 근데 뭐 이게 딱 직접적으로 맞을진 모르겠는데 그런 면에서 스킬들도 요즘 많이 쓰시잖아요. 네. 스킬도 메모리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온톨로지 구성이잖아요. 네. 스킬은 메모리라고 생각해요, 저도. 네. 일종의. 이게 시간이 다 돼가서 조금 더 펼치기에 아쉽긴 하지만 그 저는 온톨로지가 필요한 도메인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말씀하신 거에 완벽하게 동의는 해요. 뭔가 이게 스케일 아웃 음, 하기 어려운 시점에 어떤 온톨로지 형태가 적합한 상황에 어떤 그 도메인이 있을 거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 저희가 어떤 생각하려고 하는 지금 스코프 음. 실생활이나 어떤 뭐 회의나 사람 간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컨텍스트에 있어서 온톨로지가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저는 해보고 싶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얘기해 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나름 생각해본 에이전트 메모리의 정의 같은 것들이고요.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를 어떻게 정의할까? 그 뒤에는 이제 기존 메모리 연구들이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인데, 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간략하게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뒤에 거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사실 오늘 발표 주제 범위 안에 들어가진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또는 여러분의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넣어놓은 거니까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25년 논문인데 뭘 기억할까를 좀 고민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꼬집었던 거는 단순 RAG나 또는 뭐 에이전트다 MB에 룰 써놓는 휴리스틱 기반은 너무 한계가 큰 것 같으니까 메모리를 단순 저장소가 아니라 add, update, delete, no operation 이렇게 네 개의 액션을 할 수 있는 액션 스페이스로 생각을 한 다음에 이거를 강화학습으로 학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할 때 리어드는 최종 QA의 성공률을 리어드로 해서 강화학습을 하는 논문이 하나 있었고요. 뭐 어떻게 됐다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접근 방식도 있었다. 궁금하시면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메모리 저장 단위랑 리콜 모델의 지속적인 어댑테이션인데요.
요게 이제 약간 그 라포랑 관련된 얘기인 것 같아요. 기존 메모리 시스템은 이제 턴베이스 또는 세션, 뭐 타임 인터벌 같은 고정된 단위에 의존해서 메모리를 관리하는 것도 문제였고, 그리고 저장된 메모리를 가져오는 룰 또한 고정돼 있죠. 사실 에이전틱하게 에이전트가 검색해서 가져오는 것 또한 어느 정도 저는 룰이 고정돼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라미터 고정돼 있으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주제 기반의 메모리 구조를 사용하고, 사실 그 부분은 별로 신기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재밌었던 건 리랭커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그 리커라는 폴리시가 지속적으로 어댑테이션 된다는 점인데, 앞엔 좀 넘어가고, 기억 검색할 때는 1차적으로 프로즌 리트리버가 쭉 검색하고 리랭커가 랭킹을 한번 다시 매긴 다음에 실제로 사용된 메모리에는 가산점, 그렇지 않은 메모리는 페널티를 주면서 리랭커를 리인볼스라는 강화학습 알고리즘으로 폴리시 그레디언트를 합니다. 이런 방식도 재밌었어요. 뭐, 이 정도 계산량이면 CPU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은 뭐 데이터를 어떻게 구조화할까인데, 요게 아까 발표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람의 히포캠퍼스 구조를 본땄던 레그 시스템이에요. 이제 단순히 팩추얼한 정보들이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팩추얼한 정보들 몇 개를 엮어서 추론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LLM을 이용해서 어떤 문서에서 명사구 사이의 관계 같은 걸 추출해서 그래프를 미리 구축해 놓고 검색할 때는 뭐 RAG로 인베딩해서 시드 노드 찾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그래프 탐색을 한다. 이런 방식의 논문도 있었고요. 그리고 망각이라는 주제로 연구한 논문도 있었는데, 이건 이제 검색의 히팅 레이트를 높이기 위한 거인 것 같아요. 장기 메모리를 계속 쌓기만 하면 너무 오래되고 덜 중요한 기억까지 검색의 후보에 올라가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망각이라는 사람도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을 잘 도입해서 좀 더 잘 하게 만들어 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로직은 간단합니다. 자주 리트리벌 되거나 그럴수록 이제 망각 안 될 확률이 높아지고요. 오랫동안 리트리벌 안 됐으면 망각될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메모리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절차 기억에 대한 것도 있었어요. 요게 그 마인크래프트에서 했던 건데, 에이전트가 뭔가 오래 잘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도 절차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뭘 했을 때 잘 됐었지,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마인크래프트에서 LLM을 이용해서 뭐, 뭐, 광물도 캐고 이런 태스크들을 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LLM이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짜서 마인크래프트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뭔가 잘 됐을 때는 그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스킬 형태로 저장해놓고 스킬의 자연어 디스크립션을 벡터 임베딩해서 재사용했다. 그리고 특정 스킬이 잘 작동 안 했을 때는 스킬을 다시 뭔가 고치는 그런 로직도 넣어서 스킬들을 가지고 일종의 메모리를 구축한 거죠. 절차 기억 관점에서. 아이고. 그리고 이게 마지막인데요. 이건 효율적인 컨텍스트 관리 관점에서 고민을 했던 연구인데, 아마 유명한 연구라 다 아실 것 같아요. 뭐 LLM은 컨텍스트 윈도우가 제한돼 있어서 긴 문서 전체를 한 번에 유지하기 어려웠죠. 23년에는 사실. 지금은 어느 정도 되죠. 그래서 과거 정보를 다 넣으면 뭐 여러모로 좋지 않으니까 메모리를 메인 컨텍스트랑 익스터널 컨텍스트 두 단계로 나눠서 관리했는데, 메인 컨텍스트는 마치 컴퓨터의 램, 그리고 익스터널 컨텍스트는 컴퓨터의 디스크처럼 작동하게 한 연구였어요. 그래서 중요한 뭐 시스템 인스트럭션, 워킹 컨텍스트, 최근 대화, 펑션 컬 이런 것들은 메인 컨텍스트의 일종의 P4Q 형태로 올려놨고요. 그리고 익스터널 컨텍스트는 이제 일종의 스토리지에다 넣어놓고, 중요한 것들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리콜 스토리지에서 계속 갖고 와서 메인 컨텍스트에 올리면서 작동을 하게 한 거죠. 네, 여기까지 제가 빠르게 6편의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연구들을 공유 드렸는데, 전 이 중에서 앞에 이제 강화학습 관점에서 어쨌든 폴리시를 학습한 부분들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시면 좋겠고, 앞으로 이런 주제들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이런 주제들을 잘 찾아서 같이 재밌게 공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 연구 보니까 그 2023년
멤GPT요? 네. 네. 그 되게 뭐랄까. 지금 2026년 7월 기준으로 좀 짜친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맞아요. 네. 이게 이쪽 학계 혹은 업계 기준으로 고대잖아요. 고대죠, 그리고, 이거는. 네, 고대고, 이 당시에는 정말 8천 토큰 윈도우가 많아봤자 8천 토큰, 정말 많으면 32,000, 16,000 이 정도였고, 한 음, 5천 토큰, 6천 토큰만 넘어가면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저런 리포 같은 거를 사용할 음,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뭐 이런 맞아요. 생각도 드네요. 네. 네, 사실 요게 요즘에는 되잖아요. 그 긴 대화나 문서 전체를 한 번에 유지하기 어려움이 사실 요즘에는 긴 대화나 문서 전체를 한 번에 유지할 수 있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보면 말씀하신 네. 것처럼 굳이 할 필요는 없는 방법들이 많긴 하죠. 네. 결국에는 그 시대의 그 LLM의 성능에 맞춰 하네스도 바뀌는 그런 걸 네, 잘 보여주는 것 같고. 하네스가 하나씩 그리고, 흡출되는 것 같아요, 네. 레레마으로. 네. 그리고 조금 더 근미래가 아니라 좀 더 먼 미래를 상상을 해보면 아까 그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설명해 주시는 장표 하나만 가주시면 네, 네, 여기서 결국에는 우리가 다 파란색 색깔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빨간색을 바꾸는 그러니까 개인이 빨간색을 바꿀 수 있는 뭐 컨티뉴얼 러닝 같은 것들로 메모리를 관리하는 시대가 결국에는 오지 않을까. 뭐 이런 그,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지금도 개인이 하려면 한 2천만 원 정도면은 음, 네, 그 프론티어 모델 한 2천만 원 아니야 3천만 원 정도면은 뭐 로라 그러니까 음, 큐로라 같은 걸로 그 중국산 프론티어 모델을 로컬로 돌리면서 큐로라 같은 걸로 아마 업데이트가 가능할 텐데 그런 시도들이 연구로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 것들도 지금 저는, 아마 연구로선 이루어지고 있을 것 음, 같아요. 저는 그레디언트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몇 달 전에 그 일본의 사카나 AI에서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모델인데 어떤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하면 어떻게 모델 파라미터가 바뀔지에 대한 로라 어댑터 자체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메타러닝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뭐 로라 어댑터를 예측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도 파라미터를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내용들은 대부분 저 파란색 글씨에 대한 거겠지만 그 빨간색 글씨 그러니까 저 파라미터 업데이트에 대한 것도 한 번쯤은 다루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당장은 네, 좀 힘들겠지만. 좋습니다. 네.